오늘 방송은 가지금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금의 발생 원인과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백문영 부소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목이 가지금 안녕하십니까? 라고 돼 있네요. 소장님도 주변에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어서 당뇨 고혈압 고생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많죠. 예. 중년이 되면 뭐 당연히 오는 만성질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이제 업력이 뭐 한 10년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가 가지급금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갖춘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도 성인 어른들이 당뇨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또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가지급금은 잘 관리만 하면 대신에 이제 당뇨 고혈압이 심하면 막 발 자르고 합병증이 일어나고 하듯이 이게 너무 심해지면 가지급금도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회계 세무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기업 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당뇨 고혈압 없이 더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이나 아니면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고요. 이제 경영 여건에 따라서 완급 조절해가면서 관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잉어가 상급수에서 잘 자라잖아요. 네. 잉어를 1급수 계곡물에 풀어놓으면 잉어가 죽진 않아도 잉어가 잉어답지 않겠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가 상급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4급수, 5급수가 되면 아무 생물책을 못 사는 것처럼 그 정도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중소기업도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상급수 정도의 경영 수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가지급금이 거기 있어요. 또 가지급금이 기업에 어느 정도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급금을 없애서 경영 수지를 2급수, 1급수로 더 정화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게 잉어가 그냥 잉어로서의 어떤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서두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부와 통장의 연관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네. 내가 1,000원을 물건을 샀으면은 네네. 통장에서 1,000원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대신 장부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샀고 1,000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항상 회계에는 특히 현금은 회계상의 잔액과 통장 잔액이 항상 같아야 되죠. 네. 그건 뭐 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이 장부상의 금액을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라고 하고 통장 잔액을 이제 시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다녀 보신 분들은 연말에 뭐 시제를 맞춘다, 월 단위로 시제를 맞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통장보다 회계 잔액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회계상의 현금 잔액보다 통장 잔액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회계상의 잔액이 통장 잔액보다 많은 게 가지급금이고요. 네. 반대의 경우는 이제 가수금이 되겠죠. 그럼 가지급금 같은 경우 이런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의 원인을 밝히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저도 예전에 큰 대기업의 회계팀에 있었지만 이 차액 10원, 100원 밝히려고 밤새고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밝히지 못하면 이건 무조건 가지급금으로 온다. 그럼 뭐 이렇게 차익이 발생되는 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냥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본다. 그에 대한 책임이죠. 소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줬는다고 1년에 가지급금 몇백만 원, 몇천일 때는 신경 안 쓰다가 이게 이제 단연간 누적이 되다 보면 누적된 돈이 대표이사 상해 처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덩이 같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네. 10억 넘어가면 최고 세율이 45%에 주민세 4% 더하면 49.5% 아닙니까? 네네. 그럼 누적된 가지급금의 절반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당뇨 고혈압 얘기했듯이 발 잘라야 되고 고혈압 환자는 이제 뭐 뇌출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회계상의 개념과 세무상의 개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상으로는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이제 불분명한 거죠. 네. 불분명해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 계정을 쓰지 않은 거예요. 네. 아니면 거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어떤 계정 항목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개념으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지만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돈은 나갔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죠. 네네. 영수증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이제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면 증빙, 예. 그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입증에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결산 전까지 그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적절한 상대 계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나갔다는 거는 자산을 구매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자산을 구매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고 비용을 지출한 걸 수도 있겠죠. 네. 또는 부채를 상환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현금 지출에 맞는 그 지출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뭔지에 대한 입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불가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연말 되면은 회계팀에서 영수증 제출하세요. 이런 소명 작업들을 회계팀에서 보통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주임종 단기 또는 장기 채권, 장단기 대여금, 가지급금, 관계에서 장단기 대여금, 되게 다양한 용어들로 이렇게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회계상으로 이제 이 돈이 어떤 형태로 지출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표가 되지만 세법상에서는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세법상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게 직접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집니다. 관련이 없다면 이제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나간 돈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돈들 같은 경우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그 돈만큼 굳이 차입을 해서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회사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낼 필요도 없었겠고. 그러니까 그 차입금에 대해 그 가지급금 상당액만큼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비용 처리 안 된다.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지급이자를 송금불산입한다. 비용 인정 안 한다. 네. 또는 무상 또는 저율대여 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라는 거는 이자의 시가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자의 시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가보다 낮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자라는 걸 계산해서 이거에 따른 이제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에 도대체 가지급금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네. 예, 그럼 과연 이런 형태의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왜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런 기업에 뭔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까? 네. 소비자라면 이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만든 물건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가지급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되게 달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지급금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 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수관계라는 건 이제 주주, 임원, 종업원. 그래서 회계상으로 보통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을 주임종, 단기채권 이렇게 받은 표시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업무와 관련 없이 보통 이제 지급해준 경우를 보통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이분들한테 업무와 관련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주게 되면 인정이자는 다 붙어요.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겠죠. 네. 예. 정당한 대여니까. 그렇죠. 네. 2020년도 세법에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대여액도 업무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그러니까 상여 처분 됐어요. 근데 실제 소득은 만약에 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서 상여 처분 됐어. 근데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이건 인정이자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자조차도 계산을 안 해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회사 구성원 특정인들의 사금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인정이자는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계산이 돼서 그걸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소득세 증가는 불가피한 거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하나 더 붙는다. 만약에 차입금이 없는 기업이라면 이게 상관이 없겠죠. 차입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장 가지급금 발생 원인 중에 내부적인 직원들의 어떤 실수, 회계 담당자의 실수 또는 회계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세무 쪽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회계 오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거기 옆에 보시면 매출을 이렇게 2번 기재한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실제 통장에는 1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장부 잔고에는 2억으로 잡혀 있겠죠. 네. 예, 그럼 통장 잔고가 1억이 비잖아요. 네네. 이 가지급금으로 기표가 되겠죠. 회계 오류.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회계 오류를 수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의 가지급금을 보면 사적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런 회계 오류도 적지 않게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회계를 전부 다 몇 년씩 걸 다 검토를 해서 오류를 네.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매년 이제 이런 가지급금이 발생이 되면 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회계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그 발생 원인을 매년 찾아야 되겠죠. 다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회계 오류 한번 볼까요? 아, 비용 기표 누락. 예.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5천만 원 인출이 됐어요. 네. 예. 실제 어떤 비용으로. 근데 비용을 회계에서 인정을 안 했으면 장부에는 5천만 원이 남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가지급금이 되겠죠. 네. 그러면 비용 누락을 찾아서 네. 정정해서 기표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의 중복 계상이라든가 네. 뭐 매소 과소 매입이라든가 비용 기표를 누락한다든가 하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통상적인 이제 회계 오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가지급금 발생 원인 중에 가장 빈번한 요소로 이제 증빙불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빙불비. 네. 예. 증빙이 없는 지출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실제 통장에서는 900만 원이 나갔는데 100만 원은 증빙이 없어요. 네. 예. 그 회계에는 증빙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부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겠죠. 이때는 이제 어쨌든 증빙을 찾아서 정정기표를 하면 다행인데 네. 증빙을 찾을 수 없다면 이건 가지급금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케이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자, 이거는 이제 회계 오류일 수 있고 증빙 불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사실 중소기업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다 적법 체류자는 아니죠. 불법 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인건비는 실제 지출했으면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통장에서 나갔지만 실제 이 돈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700만 원만큼 비는 돈이 가지급금이 되겠죠. 예, 정상적인 이건 급여 신고를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기표를 해야 되겠죠. 비용 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수증을 확보할 수 없는 경비, 네. 기밀비, 업무 추진비, 음성적인 경비,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부의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베이트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세무상 송금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중소기업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대기업이 불법 체류자 쓸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써야 되거나 네. 뭐 아니면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 부득불 이제 그 부의 자금을 써야 되는 상황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자금은 법인에서 인출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니까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CEO들이 가장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죠. 실제 사업에 썼는데 네.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다 보니 생기는 구조적인 가지급금인 거죠. 하여튼 뭐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케이스는 예. 회계 오류는 이제 회계 관리가 불투명하거나 네네. 내부 통제 회계 통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생기는 걸 수 있고요. 네. 증빙 불비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경영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그렇죠. 분식회계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입찰 등의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거나 매출을 더 높여야 되거나 또 공사도 마찬가지 공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공사가 아닌데 남의 공사를 자기 공사인 것처럼 해서 이익을 늘리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이 중소기업은 빌비지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장부에는 이익이 난 것처럼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지급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죽음의 가장납입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중간중간에 중소기업들은 자본을 증자해야 될 필요가 많이 생겨요. 이 경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금 1억과 동시에 또 1억을 다시 빼가죠. 그러니까 회계 잔고는 1억이지만 실제 통장 잔고는 없는 거예요. 또 가지급금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자를 결국 실제 지금 대주주가 해야 되는데 대주주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 법인에서 돈을 빼다가 그 돈으로 증자를 하죠. 그럼 결론 이제 그거는 뺀 돈에 대해서는 이제 대여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건설업인 경우 굉장히 많죠. 네. 네, 자본금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 자, 실제 횡령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가 여러 명이에요. 네. 예, 다 이해관계가 있고 네. 통장에서 인출 1억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회계상의 잔고는 실제 인출된 게 아니니까 잔고는 1억이 있죠. 실제는 없잖아요. 이것도 가지급금이 발생이 된 거죠. 이건 이제 횡령자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가지급금 기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가족 중심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가지급금 문제를 횡령으로까지 확장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제 동업 구조가 있거나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가지급금을 갖다 쓰게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 실제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인 용어로는 가지급금이 횡령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또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횡령을 네. 했다 그러면 횡령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세법적으로는 가지급금이에요.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줄 뿐이지 네. 뭐 그 사람이 그거를 뭐 횡령했다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이제 형사고발을 통해서 이 횡령이라는 범죄가 형성되는 거고 세법상으로는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줄 뿐인 거죠. 네.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죠. 자, 가지급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의 시가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에 계상하고 실제는 회수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년 인정이자만큼 복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당좌대출 이자라고 해서 이율이라고 해서 4.6%로 계산되는 게 이제 보통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입니다. 네. 4,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4,600만 원을 이자를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이제 실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 돈이 또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가지급금 원금은 10억 4,6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돈에 또 4.6%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5억의 가지급금이 처음에 발생이 되면 뭐 한 10년에서 15년 되면은 거의 3억 2천까지 이제 인정이자가 불어나는 거고, 예.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되면 거의 원금만큼 불어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더 늘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도 이제 인정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15년에서 16년 되면은 거의 원금 수준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불어나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은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가지급금은 만성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게 뭐, 증빙이 없는 경우, 그리고 회계 오류, 그리고 분식회계, 뭐 주금 가장 납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제 가지급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은 사실 이런 환경에 대부분이 다 노출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지급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장기적인 관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지급금 안녕하십니까? 난 주제로 가지급금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좀 더 디테일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